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도자기. 골프 치는 이름 같은. 도자기 접시.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배.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 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수집하고 이런 거죠.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글호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근데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에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이제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윈은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쪼개도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여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고민되지, 이제.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하셨다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전면으로 전체를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뭉태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마라.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에 찬.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하여 쓴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과학의 고전이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읽다가 엄청난 그 자기 환멸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 시작 부분이 그래요. 시작 부분이.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비둘기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어로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다 비둘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 다양한 비둘기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론을 알고 싶은데 왜 비둘기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게 이제 당시 그 다윈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잘 키워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이걸 봐라. 인간이 개입하여 특별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비둘기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얻어왔다. 이미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는 진화를 벌써 시킨 해왔다. 거죠. 우리가 이걸 골라온 거죠. 우리도 혈통적으로 개끼리 계속 했듯이. 아,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 비둘기라든가 이 강아지라든가 이런 교배시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지루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근데 이게 당대에는 지루하지 않았대요. 아, 그럴 수 비둘기 있겠네. 얘네 집에서도 비둘기 키우고 저기 집에서도 네. 비둘기 키우니까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이 원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입담하는 원고인데 이 책을 다 출판하기보다 요 일장 앞쪽만. 요 비둘기 요 일장만 따로 내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칠 거다. 아. 이거 우리 분리합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의 그 의도를 몰랐던 거고 아, 다윈은 이거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쓴 건데 접근법이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중간에 이 비둘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는 전환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제가 보기엔 위대한 접속사가 나와요. 위대한 접속사. 하물며. 하물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교배를 통해서 개량해 왔다는 거예요. 개량해 왔다. 하물며 자연은 수많은 생명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그 환경에 맞도록 계속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바로 인간이 해왔던 것을 이 자연 전체가 그 순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들을 선택해왔고 이 생명종 전체를 바꿔왔다. 자연이. 네, 바로 이 얘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겠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 야,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25년이 걸렸구나. 야, 그런 책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을 능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서 문제가 된 거죠. 거북했을 수 있죠. 거북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느 한순간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8억 년 전쯤에 지구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시간 동안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할 것 없이 다 뭐가 그냥 다르냐. 다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이론에 충격을 받고 대단히 싫어했지만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완벽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영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예요. 대략적으로는. 결국. 하지만 일반인들을 대거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오해될 수가 있냐면은 선택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생학 같은 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거죠. 강한 네, 것들만 네. 살아남고. 강한 것만 살아남고 또는 이걸 거꾸로 보면 살아남은 것은 왠지 강한 것이고 이걸 인간 사회로만 좁혀서 보면 가장 지금 우월한 백인들이야말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인종이고 아니면 유색 인종들은 지배를 받아야 될 그런 인종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한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가던 빵만 유럽에게 아주 필요했던 열강. 어떤 사상이었을 수도 있던 그렇게 거예요. 쓰일 수도 있었겠어요. 다윈 자신은 알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미리 우려했거나 우려했죠. 그런가요? 네. 악용될 수 있겠구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화라는 단어를 초판본엔 쓰지 않아요. 에볼루션. 영어로 에볼루션인데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 에볼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정확하게는 그 디센트 오브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수정을 통한 나아짐이랄까? 뭐 이 정도의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화를 아주 완곡하게 풀었네요. 예, 완곡하게 네.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 에볼루션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 네. 뭔가 방향이 네.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다 보니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로 착착 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어로 귀착됐는데 후회하죠. 이걸 나중에 후회하고 뒤에는 쓰긴 쓰는데 계속 안타까워해요. 아, 여기에는 어떤 나아진다는 진보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되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간과 다른 여타 동물들을 어떤 구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이런 문제를 접하면 과학자는 똑같을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의부터 정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네. 작가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인간은 DNA에 있는 정보로 규정되는 그런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란 건 별게 아니라 서로 번식이 되면 종이에요. 네. 서로 이제 교미 적당한 단어가 그렇죠? 뭐 짝짓기. 예, 짝짓 그렇죠. 네. 짝짓기. 그러니까 사실 종에 대한 정의는 그런 식으로 짝짓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리가 가진 DNA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종과는 DNA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동물과 또 다른 동물은 또 DNA가 약간 다르죠? 김영하 선생님은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네. 인간이란 오랫동안 말씀 안 무엇인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인간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인간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랄까 좀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인간이랑 모기도 다르지 않고 인간이랑 원숭이도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잔소리가 돼서 듣기 싫어해요. 늑대 조심해라, 뭐 호랑이 조심해라 이런 거보다는 늑대와 호랑이에 관한 무서운 얘기를 애들한테 들려주면 옛날에 각인이 되는 거죠. 늑대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또 감정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보로 듣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우리가 들으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고 전파시키고 심지어 막 퍼져나가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어떤 인류가 득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히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 이론은 진화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처럼 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할까? 네. 보통은 이런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했을 거야. 바로 이게 진화론이 인간을 설명해가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진화는 이유가 없거든요. 진화는 정말 그 매번 아주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요. 우리가 DNA가 이상해지면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따금씩 그것이 좋은 좋은 결과를 결과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택되고 해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이 개체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냥 그냥 운이에요 다. 근데 사실은 이유는 별로 없고 이런 단순한 규칙만 있을지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단순한 규칙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이게 문장인데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